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후에는 미국 대선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들갑 떨지는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 금리 올라가고 난리던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 정부를 못 믿어서 그런 거다, 미국 국채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또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야, 경기 침체 오니까 무조건 국채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야, 미국 정부는 못 믿으니까 그냥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쯤에 답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에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채 한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부채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는요,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였냐면 21.9조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21.9조 달러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증하고 나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계속 올라갔는데, 작년 6월 달쯤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국이 좀 찜찜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했던 그 이야기, 2023년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였냐면 31.7조 달러였습니다. 31.7조 달러가 부채 한도였고, 여기서 더 늘지 못하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주식도 좀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부채 한도 이야기 그만하고 유예하자 라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야기하지 말까 라고 하니까 20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 얘기하지 말자, 우리 유예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나니까 미국의 부채가 어디까지 늘었냐면요, 여기까지 늘었습니다. 무려 35.7조까지 늘었는데요.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얘야, 너 저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하루에 뭐 30분 이상 보면 되겠니? 그러면서 30분 동안만 보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35분, 40분 보는 거야. 엄마 40분만 보면 안 돼? 알았어. 그럼 40분까지는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40분까지 보다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니 방학인데 이런 거 한도 풀어주면 안 돼?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그러면 이때까지, 방학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유튜브 보긴 보는데 너무 많이 보진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부채 한도라는 것이 미국에서 생겨났던 것은 1917년이었습니다. 1917년에 처음으로 부채 한도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채 한도는 총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30분만 봐라, 35분만 봐라, 40분만 봐라 라고 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78회 인상됐습니다. 78번이면 거의 뭐 매년 올라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80번 가깝게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번 부채 한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해요. 유예한 경우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일단 이 얘기는 하지 마, 부채 한도 얘기하지 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채는 이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채 한도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부채 한도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는 부채 한도 밑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호주가 한번 우리도 부채 한도 같은 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했는데 금방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이거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2013년에 호주는 있었던 부채 한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부채 한도라는 것 자체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부채 한도 문제는 분명히 2025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미국의 부채는 지금 GDP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당시에 2019년 당시에는요, 미국의 GDP도 22조 달러였기 때문에 부채와 GDP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 6월 달 수준으로 보면은
GDP가 많이 늘긴 했는데요.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GDP의 규모가 27조에 그치는 동안에 부채가 31.7조까지 올라가서 아이고 이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동안에는 GDP보다 부채가 더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부채가 더 많은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GDP가 28조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부채는 35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 근처에서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미국의 부채가 GDP로 나는 그 비중을 따지면은 아마 이제 100%를 훌쩍 넘은 상황이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미국 부채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써서 적자가 많이 나니? 라는 그런 재정 적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세금 걷는 것보다 더 쓰는 거죠. 이 재정 적자의 비율은 대략 한 6에서 7% 정도의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아마도 예상컨대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번에는 유예했던 부채 한도를 그냥 우리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금 미국 망했다. 혹은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부채 얘기할 때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돈 안 빌려줘 라는 이야기죠. 중국이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미국 국채 사면 안 돼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12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약 1.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이 줄어서 지금은 0.8조 달러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미국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요. 만기가 될 때마다 돈 갚어 나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숫자가 1.2조에서 0.8조로 줄었으니까 많이 준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세요. 0.8조 달러고요. 미국 국채의 규모는 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물론 레토릭으로 쓰긴 좋죠. 기사 쓰긴 좋죠. 이거 중국에서 이제 안 빌려줘서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긴 좋죠. 하지만 그 비중이 이미 많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건 어딜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준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코로나 위기 당시에 굉장히 많이 미국 국채를 사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3.4조라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망했네. 중국이 이제 안 빌려주니까 망했네 라고 하기에는 이 숫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8.5조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즉 계속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줄어들긴 하지만 일본은 안 줄고요. 영국은 늘었고요. 그리고 뭐 케이만 제도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미국 국채를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여전히 돈을 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들맨이 있는데 그것은 연준입니다. 연준은 지금 현재 4.5조 달러라는 미국 정부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줄여나가고 있는 QT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양적 완화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연준은 지금 돈을 뺏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만 안 뺏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수급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것이 미국 재무부에서 어떻게 채권을 발행할 거예요. 발행 계획이라든지 세금 받은 거 어떻게 운용할 거예요 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만큼 단기로 빌리거나 장기로 빌리거나 혹은 돈을 더 많이 빌리거나 덜 빌리거나 연준에다 맡겨놓은 TGA 항목에서 돈을 빼거나 줄이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월요일 날과 수요일 날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힌트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채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이슈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미국 정부 망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아요. 근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그 아는 사촌 중에서 누가 이제 어떤 청년인데 이 청년이 지금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근데 이제 빚을 낸 거죠.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이 어디 가가지고 빚 좀 탕감해 주세요. 나 못 갚아요. 배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자 이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쨌든 돈이 갚아지기 시작하니까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미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GDP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과잉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AI를 통한 성장을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나 몰라 배째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정부가 진짜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리스는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식 전날에도 이 그리스 때문에 막 주가가 빠져가지고 밤새 야근하면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그리스가 우리 GDP 대비 적자를 아마 12%가 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놀라웠던 이유는 당시의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럽에 들어왔잖아. 이거 이제 EU 아주 그냥 새롭게 유로화도 이제 처음 생겨났잖아. 각 국가들 이제 다 모범생이잖아. 야 이게 12% 하지 말고 우리 3% 이내로 막자. 우리 재정 적자를 그렇게 많이 쓰면 되겠니? 3% 이상 쓰는 사람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가 저 이거 12%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 플러스로 낮췄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정크 등급이라는 거죠. 정크 등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가지 마. 저 채권 투자하지 마. 쟤한테 돈 빌려주지 마. 쟤 망할 거야. 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는 지금 외부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IMF하고 EU에서 그리스에게 아이고 안 됐다. 나라도 돈을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1,100억 유로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리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2010년에 이렇게 나오고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고 구제금융을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4년에는요. 그리스 채권 금리가 몇 %까지 올라갔을까요? 우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제 4. 몇 %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4년에 그리스 정부의 국채의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무려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4%니까 비교가 안 되죠. 34%까지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그리스가 밖에 나가지고 돈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야 34% 내놔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사채업자 수준 아닌가요? 널 절대 못 믿겠다라는 수준 아닌가요? 이때가 진짜 망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리스의 상황을 보면 60bp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0bp 정도의 CDS가 되는데 당시의 CDS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요. 36,000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60%까지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냥 망했네, 망했어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CDS는 50bp가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의 문제, 미국의 부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라가 망한 그런 그리스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용등급과 관련돼서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미국 정부도 작년에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딱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만, 누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그게 누구냐? 걔 어디야? 이리 와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보다 그럼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도 있어? 그 나라 어딘데? 그 나라 저기 뭐 우리나라 군사력 없으면 망하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신용 등급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개념도 되지만 얼마나 실력이 있냐, 영향력이 있냐,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군사력이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균형을 제발 잡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부채 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리스의 예시를 들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